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5챕터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와 지금 6챕터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73번 문제부터 보시겠는데요.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꼭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답은 4번입니다. 광업, 제조업 등의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10인이 아니라 50인이 되겠습니다. 50인. 상시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시, 항상 있는 사람이 50명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업이랑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10인이 아니라 50인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점은 또 이제 얘가 50인이고요. 그리고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이 10명 미만이라는 거. 바꿔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번 보기 같이. 그렇기 때문에 50인, 10인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선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은 우선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1,000만원이 아니라 연간 300만원이죠. 연간 300만원 한도에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여기 74번에서 보기 오타가 좀 나왔는데 여기가 7만원이 아니라 70만원입니다. 네, 70만원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란 우산 공제가 지금 우리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 담보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양도를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양도가 되면은 악용할 수 있겠죠.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도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좀 특이점이 가입 시점부터 2년간 단체 상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은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라는 거. 그리고 공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가입한 사람이 5천만원 이상 또는 만 60세라면 분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액수가 크고 60세면은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봤을 때 3, 40대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분할 지급이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점.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 3번 부분과 4번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기억해 주시고 양도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76번을 보실 텐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은행 간의 및 교환을 통수신하여 국제은행과 정보통신망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금 한도는 1인 기준 연간 미화 2만 불이다. 2만 불이 아니라 얘가 5만 불이죠. 5만 불. 5만 불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인 기준 연간 5만 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만 불이고요. 타발 송금이 2만 불입니다. 이 숫자가 방금같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 이런 숫자에 관해서 계속 민감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숫자를 바꿈으로써 문제 내기가 가장 용이하고 쉽기 때문에 그 점에서 대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발 송금은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보내는 거고 당발 송금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고 타발 송금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용도 꼭 확인해 주셔야겠는데요. 저희가 받는 코드는 이 코드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약정 수수료도 확인하겠는데요. 타발, 당발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타발보다는 이제 당발 좀 위주로 봐주시면서 자동 송금이 8,000원이고 인터넷 송금이 5,000원이다라는 것. 원래는 만 원이지만 항상 많이 사용한다면 그만큼 혜택을 주고 이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 금액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 답은 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 송금일 때는 자동 송금일 때와 인터넷 송금일 때가 가격이 달랐죠. 자동 송금일 때는 아까 8,000원이었고요. 인터넷 송금일 때는 5,000원이었죠. 그 점 꼭 확인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78번을 보시겠는데요. USD 타발 송금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서 나왔던 거와 좀 비교돼서 나오는 앤데요. 지금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중개은행을 여러 번 거치지 않고 앞서 나왔던 거는 나라마다 거쳐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USD 타발 송금은 도이치은행만 한꺼번에 여기로 다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감 수수료가 매우 적다는 거, 꼭 특징인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차감 수수료가 적다는 거. 그리고 중개 코드는 아까 이거는 아니죠. 중개 코드는 얘는 이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들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앞서 나왔던 애와 차이점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9번을 보시겠는데요. 우체국 외화 환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화 환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지폐와 주화는 모두 환전 매입 가능하고 미화는 환전 매입 한도 금액은 2만 달러 이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환전을 하실 때 보면은 주화는 거의 환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체국뿐만 아니라 여러 시중은행들도 주화는 거의 환전을 안 해줍니다. 만약에 지폐가 1,000원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좀 가감해서 막 900원의 지폐를 만약에 사준다면 주화가 만약에 500원짜리가 있다면 한 4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200원이나 100원 정도로 환전을 해줍니다. 만약에 해준다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되기 때문에 거의 주화는 환전을 안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틀린 점은 2만 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죠. 10,000달러. 네, 10,000달러입니다. 다음으로 80번을 보시겠는데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 답은 우선 4번인데요. 지금 위젯 뱅킹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위젯 뱅킹은 뭐냐면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안 한 애를 위젯 뱅킹이라고 합니다. 안 한 상태에서 간편하게 그냥 저희가 서비스 조회 이체 기능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위젯 뱅킹 특징은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안 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8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로 예금 보험 업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당연히 모바일 뱅킹이겠죠. 휴대폰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와 상관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2번을 보실 텐데요. 우체국 자동화 기계 연속 서비스는 입금 경우 거래 금액 1회 한도는 현금 100만 원이고요. 1회 현금이 100만 원 입금이 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수표는
최대 10매 초과시 무제한 입금이 가능하다. 10매까지는 뭐 하나하나씩 넣어야 되지만 10매 이후부터는 이제 무제한으로 계속 넣을 수 있다. 10만원권이나 100만원권을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 꼭 숫자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83번 문제도 이제 숫자 문제인데요. 네. 우체국 자동화기기 연속 서비스 방금 했던 것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1회 금액은 인용한도 현금 100만원, 아까 말했듯이 현금 100만원, 수표는 200만원, 초과시 1일 이용한도는 600만원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연속 3회 가능하다. 숫자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금 100만원이다, 수표는 200만원, 초과시 하루에 600만원이고요. 연속해서 3회 가능하다라는 거, 숫자 600만원과 3회. 나머지 부분은 앞서 했듯이 많이 좀 익숙한 부분이지만 이용한도와 연속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8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설명하고 있는 우체국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재난지역, 지역 행사 등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답은 우선 보편적인 우편 금융 창구 서비스와 외화 매입과 매도다.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안 되고요. 이거는 특수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겠죠. 이런 지역이 아니라 많은 지역이 아니라 특수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85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네.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경조금 배달이 가능하다. 맞겠죠? 앞서 봤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조금 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자동 이체 신청도 당연히 가능하죠. 맞죠? 그리고 폰뱅킹 지정 전화번호 서비스는 최대 3개까지 전화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최대 3개가 아니라 얘가 5개입니다. 5개. 5개까지 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리고 자동화 기기를 통해 계좌 이체 시 또는 무매체 거래 시에 간단한 통신문을 보낼 수도 있다. 또 맞는 거겠죠. 여기서 숫자인 최대 3개가 아니라 5개라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챕터 6 기타 사항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법적인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므로 되게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설명보다는 제가 이제 숫자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도 좀 지루해하시지 마시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실 텐데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읽을 게 많고 딱딱하죠. 1번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각종 공과금 및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상당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매각 등은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명 확인, 즉 100만원 이하면 좀 소액이기 때문에 실명 확인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원래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개인정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법적 정보 제공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틀렸는데요. 3년이 아니라 5년 이하입니다. 5년. 자신의 정보가 은행이나 아니면 우체국에 들어간다면 최소 5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네,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통보유예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보유예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한마디로 통보유예,
한마디로 이제 은행에서 알려야 된다는 걸 이제 알려야 되는 개인한테 알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알리지 않았을 때는 10일 안에 통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에, 만약에 알리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는 거. 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했던 문제와 거의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제 위에 건 놔두고 밑에 건 봤을 때 내용 등이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되고 관리하면서 내용을 개인 내용, 개인 정보를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만약에 위반한다면 5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온다. 위반한다면 5년이고 500이기 때문에 좀 외우기가 쉽겠죠?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 실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소득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투자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자나 배당은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가 90%나 거의 전액 환수가 된다. 국고로 전액 환수가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실명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실명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실명이 없을 때 90% 국고에서 환수해 간다라고 하는 점. 네. 다음으로 괄호 안에 또 들어갈 문제인데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3% 원천 징수한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기 여기 문제에서 나왔을 때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만큼 한다. 그럼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겠냐? 2천만 원 이상일 때도 똑같이 15.4%를 뗍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얘도 똑같이 15.4%를 이자를 떼고 지금 여기서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원래 여기서 만원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이 남겠죠? 이 1,000만 원은 다른 기타 소득들과 합해서 좀 더 많은 또 다른 세금을 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소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만큼 내고 나서 또 여기다 세금을 붙여서 좀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징수하겠다라는 게 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내고 1천만 원을 안 내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모두 15.4%를 떼고 나서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한 것도 또 다른 세금을 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업, 근로, 연금. 네. 종합소득은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는 거. 이게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6개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외워주시고 꼭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종합소득 이외에 큰 틀로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3개로 나뉘고 이 종합소득에서 6개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이겠죠. 네, 다음은 6번을 보시겠습니다. 소득 종류와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별 연간소득, 네,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한마디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제가 아까 몇 번이죠? 네, 4번 문제에서 봤을 때 초과 징수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10%부터 48%가 아니라 얘는 6%부터 38%만큼 누진세율을 매긴다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6%부터 38%인데 이거를 어떻게 차등 매기냐, 그거는 추후에 다른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6%부터 38%만큼의 추가 세금을 걷도록 할 거다.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서는 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분리과세란 네, 쭉 봤을 때 세금을 원청 징수합니다. 벌써 세금을 한번 내면 그걸로 끝이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 개인별 여기 소득, 금융소득은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15.4%를 빼고 나서 그 이상 2천만 원 이상인 부분에서는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리과세가 된다면 처음에 낸 세금만 내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란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한테는 분리과세로 내는 게 좀 더 이익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소득을 모아 한 번 더 또 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분리과세가 된다면 한 번만 내면 끝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를 한다. 아까 누진세 비율이 여기 있죠. 6%부터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네, 세금을 이제 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세금 우대 저축 비주거자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아까 종합과세는 6개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걸 모르더라도 세금 우대나 비거주자 예금 등은 솔직히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영세한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법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 등은 33%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사람이 분리과세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 이자가 많이 쌓였다면 이걸 선택해서 분리과세하는 게 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직장 공제 외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로 과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이자 배당은 38%로 분리과세한다라는 것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 1번이고요. 8번을 보시겠는데요.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로 알맞은 것끼리 묶인 것은 거의 법이기 때문에 2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교재 2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억 먼저 보시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자 38%이다. 아까 방금 전 보기에서 봤듯이 38%가 아니라 얘는 33%죠. 33%가 되겠죠. 38%가 아니라. 그리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 소득은 14%이다 라는 거 맞고요. 그리고 얘도 맞겠죠. 14% 또는 25%.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계속 연거푸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중요하므로 꼭 눈여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틀렸는데요. 24%가 아니라 14%입니다. 14%라는 거 지금 여기 숫자가 막 좀 헷갈리게 나오죠. 하지만 꼭 주의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9번을 보실 텐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금 소득의 세율로 알맞은 것끼리 묶인 것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기반 시설의 채권의 이자는 15년 이상인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네, 이자는 25%다. 네, 아니겠죠. 25%가 아니라 14%입니다. 14%. 이런 숫자보다는 거의 숫자가 뒤에가 4로 14로 많이 떨어지는 애가 있거나 거의 5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은 좀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은 얘가 원래는 9%였는데 세금 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1강에서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확인 꼭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은 5%다. 그리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회 등의 증권의 배당도 5%다 라는 거, 이 5%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다음으로 9-1번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125페이지랑 126페이지에 9번이 두 개 있어서 126페이지에 9번은 9-1번이라고 제가 문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알맞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제 배당이 얼마인지가 관건인데요. 기업,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회사의 등의 배당은 5%가 맞고요. 5%가 맞고요. 지금 고수익 고위험 투자 신탁의 이자 배당은 15%가 아니라 얘는 5%입니다. 디귿 영농조합 법인의 배당은 5%다. 얘는 맞겠죠. 얘는 맞겠죠. 그리고 나서 영어조합 법인의 배당은 15%다 라고 했는데요. 15%가 아니라 얘도 5%가 가능할 겁니다. 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도 맞고 니은은 5%이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점. 거의 회사들의 배당 같은 거에 대한 이유는 5%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겠죠. 그러면 배당은 거의 5%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외우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10번, 10번을 해서 이제 알맞은 것끼리 묶인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이제 좀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투자는 얼마, 집합 투자는 얼마 그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선박 투자 회사의 배당 소득으로 액면가액의 2억 원 이하는 5%다. 5%는 맞는데요. 지금 여기서 2억이 아니라 얘는 3억입니다. 3억. 3억이라는 거 챙겨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의 배당 소득은 액면가 3억 맞고요. 얘도 5%가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디귿은 해외자원 개발투자회사의 배당 액면 합계가 3억이 되고요. 이하는 5%이라 얘도 맞습니다. 거의 다 3억이죠. 거의 다 3억의 5%입니다. 거의 이율이. 그리고 영어조합 범위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 1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건 5%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1억이 아니라 얘는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얘도 5%는 맞겠죠. 거의 퍼센테이지는 5%가 다 맞지만 여기 앞에 숫자가 얘는 3억이지만 얘는 지금 영어조합법인은 3억이 아니라 1200만 원이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11번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진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누진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는 누진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에 대한 초과분, 2천만 원에 대한 초과분은 다른 소득들과 합해서 지금 여기 표, 여기 과세표 안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6%, 여기에 15%, 여기에 원래 30%가 아니라 원래 24%입니다. 24%, 그리고 얘 35%. 이런 식으로 해서 누진세를 매길 거다. 이제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이 38%.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소득에 대한 걸 다 합쳐서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간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라는 거, 누진세로 추가 징수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입니다. 2천만 원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금융소득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융소득과 이제 종합소득 합해서 나온 걸 여기 과세표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의 이유를 한 번 더 내게 한다라고 합니다. 답은 우선 30%가 아니라 24%라는 거 체크해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번을 보실 텐데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 등을 연계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금 세탁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법도 필요하고요. 은행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외화가 들어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통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연계해야겠죠. 이 세 개가 모두 관리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봤을 때 의심거래가 보고 제도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행위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심적으로 저거 좀 불법 거래 같은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얘가 불법 거래구나 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한국은행장에 보고토록 제도한다 게 아니라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여기다 적겠습니다. 금융분석 이 사람에게 보고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한국은행장이 아니고 금융분석원장한테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원화 1,000만 원 또는 외화 5,000불 상당 이상의 거래일 경우 의심한다 그 얘기인 거죠. 우선 이게 됐을 때 의심해 보고 나서 물증을 찾으면 이 사람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리고 의무보고 대상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보고한다. 누구한테? 여기한테 보고한다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을 보실 텐데요.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건데요. 지금 1번 봤을 때 영업점 직원은 취급한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자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된다면 상위 기관한테 보고를 하거나 우선 자기보다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그거에 증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고 책임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이 지식을 작성하여 보고하되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제 여기 중요한 거겠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스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긴급한 경우에만.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시면요. 보고받은 자료를 우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공한 다음 추후에 관련자를 종합 분석한다. 이게 아니죠. 지금 먼저 자료를 종합 분석을 하고 나서 검찰청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다가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그리고 법 집행기관은 조사, 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2번과 3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긴급한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구분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래는 종합 분석한 다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긴급하지 않다면. 근데 긴급하다면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한 후에 좀 거기다 첨부해서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는 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자금 세탁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일 거래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다면 알아서 은행에서 이제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자금 세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적용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원활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답은 우선 2번인데요. 이게 되면 좋겠죠.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요. 지금 각국에서 지금 FATF 적극 지원하고 있죠. 많은 국가들한테 이런 걸 해라. 왜냐면 그래야 많은 국가들이 속해 있어야지만 좀 더 자금 세탁이 힘들어질 거고 많은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좀 활용도가 낮지만 지원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한테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ATF는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국제기구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고객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객 확인 제도입니다. 고객 확인 제도라고 하면 CDD는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CTR은 자금 세탁이 지금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묻는 문제라면 이거는 고객의 잔액에서 큰 돈이 만약 인출됐다면 나갔다면 그걸 고객한테 여쭤보고 해서 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했던 것만 헷갈리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죠. 보기를 보자면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큰 돈이 나갔을 때 정말 맞는지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맞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 확인 제도의 기초에 해당된다. 금융실명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죠. 본인이 가야 되고 갔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장 같은데 도장을 제시하고 사인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금융은 자기가 본인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확인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4번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5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에게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얘가 2천만 원이라는 거, 2천만 원이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기준이에요. 2천만 원 이상이 나간다면 그 계좌의 고객에게 전화하거나 연락을 통해서 맞는지 확인을 주는 게 지금 저희가 배우는 CDD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을 보시게 되는데요. 고객별 신원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우선 2번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락처와 대표 서명
사인이겠죠.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신원항이 완벽하게 된 거다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이제 파트 1 부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파트 2 보험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부분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리하신 후에 다음 강의 파트 2 보험 부분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